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생겨난 현상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후 벌어진 저에 대한 마녀 사냥을 시작으로 한강과 5.18 사상에 대한 성역화는 오랜 노력과 작업의 결과물입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좀 살펴 보겠습니다. 조지 오웰은 나는 왜 쓰는가라는 책에서 생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글을 쓰는 동기를 4가지로 나눴습니다. 그중 우리나라 모든 예술, 문화 부분, 특히 한국 문단에서 가장 큰 주제를 형성하고 있는 동기는 세상을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는 정치적 목적입니다. 한국 문단, 한국 문학의 이념적 뿌리는 북한 추종, 종북, 친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경험한 바 북한에 대해서 호의를 갖지 않은 작가가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일으킨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게 적의를 갖지 않은 작가도 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한국 문단 작가 단체가 있는데요. 한국작가회의입니다. 그 단체를 움직이는 실천적 뿌리가 있습니다. 바로 사르트르의 참여한 문학 정신입니다. 사상가이자 소설가, 프랑스 최고 지성으로 알려진 사르트르는 맹렬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사르트르의 사상적으로 스승으로 알려진 모리스 메를로퐁티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마르크스 추종자입니다. 진보적 폭력, 즉 미래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폭력은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사르트르는 메를로퐁티의 사상을 더 강력하게 계승했고 문학이란 사회의 변혁을 가져오는데 이바지해야 한다는 참여 문학을 주창하게 됩니다. 사르트르의 참여 문학,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많은 폭력 시위를 기획하고 참여한 작가단체 한국작가회의의 근간이 된 건 물론입니다. 사르트르는 또한 6.25 전쟁은 미국의 사주를 받은 남한의 도발로 북한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한국 문단은 사르트르의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 조우석 평론가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금 백낙천과 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 문단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 출판계 최고 권력을 가진 창작과 비평, 창비의 실소유주의자, 좌파의 원탁회의의 두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창비에서 세계문학 전집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발간사를 한번 눈으로 읽어봐 주십시오. 자본주의를 악으로 규정하고 공산주의적 세계관을 지향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가장 핵심인데요. 한국 문화의 계보를 좀 더듬어 드리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한국 문학을 여러분들이 읽어 오셨든 안 읽어 오셨든 우리 문화, 사회 문화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사고의 방향을 어떻게 바꿔왔는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960년 최인훈의 광장이 나옵니다.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소설은 북한도 문제가 있지만 남한이 더 나쁘잖아. 남한에 동조를 하느니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겠다 하면서 남북 분단 문제를 본격적으로 왜곡한 초창기 대표적인 소설입니다. 그리고 1978년에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나옵니다. 산업화, 자본주의는 악이라고 문학적으로 규정하는 데 성공한 소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나와서 공장에서 가발 만들고 신발 만들고 남의 나라 전쟁터와 사막과 방사를 뛰어다닐 때였습니다. 그러니 오죽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에 의한 빈부차, 그로 인해 소외된 빈민층에 대한 연민을 확대시키고 자본주의는 악이다, 물질주의는 혐오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불을 지른 소설이 바로 난소공입니다. 자, 그 유명한 태백산맥이 1986년에 발간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와 12.12, 5.18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독재 정권 프레임을 넘어서 민주화 투쟁이라는 소용돌이로 빠져듭니다. 그 가운데 태백산맥은 반공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던 대한민국 국민의 사고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공산당은 나빠해서 전쟁이 나쁜 거야로 바뀝니다. 공산주의가 나쁜 게 아니라 형제끼리 싸워야 하는 전쟁이 슬픈 거야로 사고의 방향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친북 정서, 한 핏줄을 갈라놓은 것이 미국이라는 반미 정서를 보편화시켰습니다. 반공에서 반전으로 사고체계를 바꿔놓으면서 반공사상을 아주 낡고 부끄러운 것으로 폐기 처분하는데 성공한 소설이 바로 태백산맥입니다. 이후 작가는 아리랑으로 반일감정, 한강으로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지성인의 상식이라는 틀을 탄탄히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한국소설로 넘어오는데요. 무자비한 독재 시대가 바로 과거였다. 현재는 민주화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대한민국을 집요하게 부정하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였다고 끌어내립니다. 산업화에 소외된 개인과 피해의식을 키우는 동시에 은희경, 전경민, 신경수, 공지영 등 여성 작가들의 소설이 나오면서 가부장제를 비판하고 전통 가정을 파괴하고 페미니즘이 본격 태동하게 됩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요, 가장 대표적인 작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황병승 시인인데요. 여장 남자 시코프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제목이 상징하듯 어떤 내용이신지 알겠죠. 그런데 이것을 신선하다는 풍조 위에 기존의 전통을 본격적으로 파괴하는 시기가 바로 2000년대였습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처음부터 대놓고 문학계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기본 정서, 기존 문화, 보편적 개념, 긍정적 가치관을 천천히 파괴해 갔습니다. 그 즈음부터 소설 문법의 해체 작업도 본격화되었습니다. 서사가 있고 문법이 맞고 논리 정연한 인과를 통한 인간과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는 소설은 한물간 구시대적인 작법이라고 문단에서 철저히 배제시켰습니다. 인과와 기승전결을 가진 스토리를 배제하고 문법과 서사를 파괴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 거짓과 진실을 뒤섞어 놓은 상태에서 오직 부정적 감성만을 채워놓은 한국 문학이 가져온 가장 큰 해악은 개인의 사고 능력 상실입니다. 문법이 없으니까 술술 읽히지 않지요. 인과나 기승전결이 없으니까 추리할 수도 없습니다. 스토리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소설을 읽었던 독자의 수를 현저히 감소시켰고 책을 읽는다 하는 독자들조차 무슨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평론가들이 좋다고 하니까 라면서 자기 생각 없이 작가의 주장이나 평단의 세설을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요, 철거민의 고통을 그린 황정의 백의 그림자, 정유정의 7년의 밤과 같은 소설을 통해서 사회 불안, 공포, 분노를 아주 집요하게 이야기하는 소설들이 주목받았습니다.
너 무섭지? 화나지? 널 그렇게 만든 게 자본주의야. 독재 보수 정권이야. 그러니까 분노해. 우리 함께 부숴버리자. 그렇게 분노 정서를 키웠고 세월호 촛불 집회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작가를 한 명 한 명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정래는 아까 뭐 태백산맥이 한 800만 부 팔렸다고 했는데 그 일을 져서 총 통틀어서 170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른쪽에 황석영 너무나 잘 아시죠? 이름은 모르시는 아마 분이 없으실 텐데 1989년부터 1991년 사이에 북한의 미립국에서 김일성을 7차례나 만나면서 25만 달러의 격려금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김일성이 을지문덕이나 세종대왕보다 위대한 인물이라고 칭송하는 사람입니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됐는데 김대중 정부 때 특별 사면되었습니다. 황석영이 그런 작가입니다. 네. 그 다음에 너무나 잘 아시죠? 공지영. 근데 뭐 정치적인 얘기는 관두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 되게 재미있는 게요. 20명을 살해한 그 유영철 아시죠? 네, 연쇄살인범인데 이 사람이 시체를 훼손할 때 반젤리스의 콜럼버스라는 음악을 틀어놓고 했답니다. 근데 그것을 묘사를 하면서 그가 굉장히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그런 글을 청소년들이 많이 읽는 책에다가 실어놓기도 했습니다. 다음엔 섬진강 시인으로 불리는 뭐 김용택이나 특통령이라고 불렸던 이회수 모두 좌파 세계관을 가진 작가들입니다. 여러분 김진명 하면 이름 잘 모르시겠지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소설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자칫 우파 소설 아닌가라고 착각을 하실 텐데 아닙니다. 반미 반일 정서를 기반으로 해서 남과 북이 합작해서 핵을 개발한다는 아주 이상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다들 잘 아시는 안도란 도종환이 있습니다.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수 작가들 잠깐 지금 서운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시고 존경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일단 그 이문열 작가와 복거일 작가는 보수 작가의 대표인데 뭐 탄핵 이미 지나간 거지만 탄핵 때 하야하라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신 작가분들이시고요. 그리고 이번 노벨상에 대해서도 이문열 작가는 무조건 환영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복거일 작가도 그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쾌거다 그러면서 좌우 구분 없이 4.3이든 5.18이든 문학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라면은 만약에 이 두 분이 또 다른 말씀을 해주셨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좌우 구분 없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작가가 바로 김훈 작가인데요. 김훈은 그 우파가 전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닙니다. 네, 촛불에서 희망을 보았다고 말했던 작가이고요.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은 배고픈 시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폄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가장 존경하는 작가는 바로 조정래와 황석영입니다. 여러분 작가와 작품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작품은 작가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작품은 곧 그 작가의 정신세계, 이념과 가치관을 그대로 담아냅니다. 글 속에 99가지 좋은 이야기를 했어도 단 한 문장 안에, 한 문단 안에 반대한민국 정서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각을 넣는다면 그건 맑은 물에 떨어뜨린 먹물 한 방울, 건강한 몸에 독국물 한 방울의 효과를 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어떤 생각,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를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제 한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보로 가장한 종북 좌파가 점령한 문단은 꾸준히 스타를 키워왔습니다. 가장 큰 힘을 가진 출판사는 물론 창비죠. 그들이 처음 키운 스타가 한강 이전에 있었습니다. 바로 신경숙입니다.
네, 엄마를 부탁해는 2011년에 맨 아시아 상을 받으면서 100만 부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샹비가 외국에서 상을 받으면 대박이 난다는 걸 실감한 첫 케이스가 바로 신경숙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그 신도리코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표절 작가로 외도 완전히 폭로가 됩니다. 백낙천까지 나서서 질화 작업을 했는데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키운 것이 바로 광주의 딸 한강입니다. 네,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받았는데 번역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해에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본상을 받은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한강의 몸집을 키웁니다. 그런데 실제 그때 맨부커상 수상한 사람은 미국 작가 폴 비티였습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요. 네. 그리고 지금 근데 그 맨부커라는 이름을 달자마자 이제 한강이 뉴욕타임즈에 기고를 하면서 6.25는 강대국 간의 대리전이었다. 그리고 미국이 전쟁을 말하면 몸서리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칼럼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작품들 뭐 채식주의자나 그다음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이런 작품들 옆에 문재인 도서 전문 광고맨이었죠. 그 당시에 다 광고해줬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해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소년이 온다 내용 뭐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많이 올리고 또 많이들 공유를 하셔가지고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후 한강은 이제 오늘의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두 편의 소설을 썼습니다. 국가와 군대가 선량한 광주 시민을 학살했다는 주장을 담은 것이 바로 소년이 온다이고요. 국가와 경찰이 선량한 제주 양민을 학살했다는 소설이 바로 작별하지 않는다입니다. 이거는 뭐 잠시 지나가겠는데요. 그 문재인이 광고한 소설들이 전부 다 뭐 반일, 반미, 빨치산 찬양하는 책들 뭐 이런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추천하는 책은 알아서 걸러주시면 됩니다. 네, 출판시장과 정치에서 이거는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베스트셀러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작품이라고 베스트셀러가 되기는 정말 힘들고요. 그 좋은 예가 바로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입니다. 이 책은 2016년에 출간됐는데 노회찬이가 불을 지폈습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문재인에게 선물하면서 비약적인 판매 상승이 이루어졌고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또 한 번 언론에 홍보하고 나서 영화 개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100만 부를 뚫었죠. 그러면서 여성 페미니즘이 엄청나게 이제 기승을 부리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한번 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 1년 독서량 3.9권입니다. 이에 반해서 조금 연도가 조금 뒤긴 하지만은 일본 월평균입니다. 연평균 아니고요. 월평균 독서 권수가 일본은 6.1권, 미국은 6.6권입니다. 자, 우리나라 3.9권. 둘 중에 한 명은 아무도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은 이 나라에서 과연 소설책을 몇 권이나 읽었을까요? 그런데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에 책을 사겠다고 서점이 문을 열기 전부터 줄을 섰습니다. 그의 노벨상 수상을 축하하지 않는다고 마녀사냥을 당했습니다. 수상 직후 베스트셀러 1위부터 10위까지 한강의 책들이 점령했고요. 채식주의자는 그러니까 수상 전 발표 나기 전에 비해서 696배, 소년이 온다는 784배, 작별하지 않는다는 3,422배나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출판계가 호황일까요? 제가 어제 출판사 사장을 한 명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이 나라에는 독자들이 이 나라에는 소설가 작가가 한강 한 명밖에 없는 줄 압니다. 책이라고는 한강 책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출판사들은 다른 때보다 더 불황의 늪에 빠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정말 코미디 같은 웃지 못할 현실입니다. 네, 노벨 문학상이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가 왜 비판을 했을까요? 1901년부터 노벨 문학상이 수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노벨 문학상은 당대 최고 작가에게 주는 상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노벨상은
더군다나 최근에 와서는 대륙과 인종, 성별을 돌려가면서 차례차례 줍니다. 무엇보다 정치적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톨스토이입니다. 스웨덴과 러시아의 불편한 외교 관계 때문에 노벨 문학상을 받지 못한 세계적인 위대한 문호지요. 그 사람이 톨스토이가 그 옛날 사람 같은데요. 노벨 문학상이 시상할 때 그 살아 있었습니다. 결국 몇 번이나 노미네이트가 됐지만 결국 못 받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름만 봐도 너무나 눈이 부신 작가들, 노벨상을 타지 못한 작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언급한 그 옐렌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 작품을 지금 제가 표지에 올린 것들 거의 다 읽었는데요. 한광의 수준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문학적으로 뛰어난 작가입니다. 근데 이 옐렌커는요, 중국 당국에 의해서 그의 작품 거의 모두가 금서로 지정이 됐습니다. 왜일까요?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작가입니다. 작품 속에 얼마나 잘 구겨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 번씩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그 작가의 그 단체, 작가회의의 면면을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가회의가 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그 어떤 집회나 아까 사르트르의 실천 문학에 따라서 폭력 시위나 이런 데 다 참여하고 기획하는 건 물론이고요. 친일 작가를 선정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추진하는 또 하나의 주요 사업입니다. 친일 인명사전을 제작해서 여러분들 너무나 좋아하시는 시인들일 거죠. 작가들입니다. 노천명, 모윤숙, 서정주, 김동인, 최남선, 주요한 등을 전부 다 친일 작가 42인으로 선정을 했고요. 문학사에서 추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그 빈자리에 누굴 채우려고 하냐면요. 월북 작가, 북한 작가, 그리고 뭐 민중 작가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남한 작가 중에서 그 200만 명을 죽여서 사회혁명을 완성하자고 했던 난민전 아시죠? 네,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그 활동을 하다가 체포당했고 수감당했던 김남주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그 신격화는 아주 뭐 지금 말도 못합니다. 이 사람 작품 제목만 몇 개 알려드릴게요. 진훈과 나의 칼 나의 피 조국은 하나다. 제목만 들어도 어떤 작가인지 아마 감이 가실 겁니다. 이름이 뭐라 그러십니까? 김남주. 그 숙대 교수한 사람? 아니요, 남자입니다. 깜짝 놀랐네. 요 사람입니다. 네, 또 작가회의는요, 그 문학공모심사위원 위촉을 다 하고요. 청소년 백일장, 청소년 권장 도서도 선정을 합니다. 최근에 노벨 문학상은 축복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 위촉을 다 이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이념과 다른 작품을 쓰는 작가는 등단할 수가 없고 살아남을 수도 없고 배겨낼 수도 없습니다. 왜 문학이 자꾸만 좌편향되는지 아십니까? 4.3과 5.18에 찬성하지 않은 문학과 작가는 왜 살아남을 수 없을까요? 4.3 평화문학상이 2013년부터 제정이 됐고요. 5.18 문학상이 2016년부터 제정됐습니다. 그 각 재단과 한국작가회의가 함께하는 공모전이고 그들이 심사를 합니다. 상금도 어마어마합니다. 5천만 원씩 되고 그러는데요. 작가 지망생들, 기존 작가들이 어떤 글을 쓰고 싶을까요? 네, 글씨가 좀 작지만은 일단 그냥 작가회의가 낸 성명서들입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제목만이라도 보신다면 한국 문단의 그 현실, 정치에 얼마나 많이 개입하고 있는지, 작가회의 실태가 어떤지 잘 아실 겁니다. 네, 거의 다 끝나갑니다. 네. 근데 출판계, 작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서점 유통 자체도 또 좌파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알라딘 부고문고도 호남 기업이라고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 인터넷 서점이죠. 알라딘은요.
조윤식이라는 사람의 소유인데 이 사람 평양 가가지고 김일성 만나고 받은 40만 달러로 민혁당을 창당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뭐 전향했다고 하고 반성문도 썼다고 합니다만, 네. 그 다음에 예스 24시도 알라딘의 고모부의 소유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옆에 그 사진은 네, 평산책방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그 2017년에 대선 공약 제안 성명서를 낸 도서출판 관련 단체들입니다.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출판진흥기금 5천억 원 조성, 공공도서관 3,000개로 확충하자는 내용 등을 담은 10가지 정책을 그 당시에 제안했습니다. 전국 학교 도서관, 지역 도서관 모두 하나의 기치 아래 움직이는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책을 내면 국민 세금으로 도서관의 도서 구매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많은 기업도 의무적으로 압력을 받아서 도서를 매입해 줍니다. 베스트셀러에 올랐다는 방송 언론의 홍보가 뒤따르고 정치인이 광고해주면 일반 독자의 구매 폭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노벨 문학상 수상이겠습니까? 네, 마지막 결론 맺겠습니다. 한국문단, 한국문학, 한국좌파들은 좌파 이념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자유경쟁, 전통가정, 보수의 가치 등 기존 세계의 덕목과 전통 파괴를 목적으로 작가와 문학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문단이 원하는 글을 쓰지 못하는 작가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한국 문학은 재미와 감동을 상실했고 독자를 잃었습니다. 문학이 죽은 사회에선 자기개발서와 거짓말이 가득한 정치인들의 회고록만 팔립니다. 단일한다면서 일본 책은 또 열심히 번역해서 출판합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를 수년 전부터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들어봤습니다. 그때마다 나라가 다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문학이 뭐가 중요하냐는 질문을 반드시 받았습니다. 코앞에 이슈만 집중하는 사이에 저쪽 진영은 국민 눈치 안 보고 수십 년 장기전을 세우고 문화예술을 이용해서 꾸준히 대한민국을 무너뜨려 왔습니다. 그리고 노벨 문학상으로 지금 최고 정점에 올라 책 읽지 않는 독자들의 축하와 지지까지 받고 있습니다. 작가의 모든 활동이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는 조지 오웰의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것과 정치 선동에 앞장서는 것은 다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 깊이 독자의 의식과 우리 사회를 부패시켜온 현재의 문학 권력은 스스로 정화할 수 없습니다. 독자는 어떤 작가가 어떻게 정치 선동을 하는지 알고 외면하고 비판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작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야 하고 좋은 작품을 써야 하겠지만 아무리 좋은 책을 써도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책을 내줄 출판사가 없습니다. 출판해도 판매할 길이 없습니다. 명예도 없고 생계도 없고 막막한 이 진영에 어느 작가가 줄을 서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적 나팔수가 되는 작가 대신에 어떤 고난에도 절망하지 않고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소설, 인간의 척추를 꼿꼿이 세우는 대견한 주인공을 그리는 작품, 그러한 작품을 쓸 수 있는 작가를 찾아서 격려하고 성장시켜 주셔야 합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하지만 눈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박정희 대통령 생가가 있는 구미에서 관내 7개 도서관과 출판사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 기념 특별 전시 및 낭독회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와 지역 언론이 이를 비판하고 잘못된 것을 낱낱이 알려서 결국은 모두 다 취소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한심하다고 방관하지 마십시오.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요구하면 바뀝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옳은 소리를 내는 작가가 돌팔매 맞고 무릎 꿇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펜을 놓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더 이상 정치 권력의